진행을 맡은 주식회사 산타의 정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전하성 대표님은 본인 소개와 포트폴리오 그 자랑이 섞인 소개까지 다 해주셨고, 최정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해드릴까요? 예, 강릉 원주대 멀티미디어 공학과 학과장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외모만 보면 영영과 교수님이 아니신가. 네. 아마 저기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최정 교수님 모시는 것도 저도 만지 몇 년이 됐지만 그 혁신기업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셨죠. 네, 카카오 사회에서도 꽤 오랜 기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연유로 아마 초청이 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토크 준비는 좀 했습니다만 워낙 뭐 강연 때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첫 번째는 좀 가벼울 수 있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매년 위기가 있고 망할 뻔했고 다시 살아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뭐 운칠기삼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던데, CNT테크 그리고 이제 전한성 대표님은 업계에서 이미 뭐 리더로 인정을 받으시는 회사 또 대표님이신데, CNT테크는 혹시 지금까지 위기가 전혀 없었었나요? 저희도 당연히 위기가 있었죠. 그 스타트업들은 다 데스밸리를 지났는데 저희도 데스밸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2003년에 창업하고 사실 데스밸리가 2005년.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장교여서 줄마다 나와서 막 데스밸리 극복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위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도 사실은 타격을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해외 사업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 저희가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 많은 프로젝트가 많이 홀드가 됐습니다. 왜냐면 못 나가니까요. 못 나가 홀드가 돼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홀드가 되고 그냥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약간 뭐 딜레이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할까도 고민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해외 사업이 오히려 리스크일 수 있어서 해외 사업은 현재 그냥 계약된 것들 위주로만 지금 오히려 수행을 하는 형태로 지금 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 해외 사업부에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할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어떻게 조직 개편을 저희가 좀 급하게 했는데, 저희가 해외 사업부에 많은 직원들이 저희 엑셀러레이터 투자 사업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투자 사업부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40명입니다. 근데 이제 40명이 됐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저희가 투자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투자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실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 쪽에 이제 거점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 예산들을 싹 다 지금 투자 예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자 예산도 늘리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 해외 사업을 할 부분을 국내 스타트업 투자 쪽으로 집중을 오히려 더 하게 됐는데, 근데 저희는 제가 이 의사결정을 하고 지금 지금 4월, 5월 넘어가잖아요. 근데 의사결정을 보니까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태 때문에 화끈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외 사업에 있는 친구들이 또 해외 쪽에 경험도 많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들이 많아서 이들 본 눈들이 있어서 빨리 학습이 됐고, 그래서 저 오히려 좀 이번이 어찌 보면 이번에도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단기간에 그냥 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빨리 전환을 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요. 저도 이제 원래 투자 일을 하다가 스타트업 쪽에 조인을 해서 있는데, 대표님이나 이제 임원 레벨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이랑 또 실제 특정 프로젝트에 애정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전환했을 때 내부에서 진통은 전혀 없으셨나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게 진동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딱 한 명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 말고는 없었고, 나머지 원래 왜냐면 저희가 2012년부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데모데이 있는 직원들 대부분 와봤었고, 또 저희 회사 내부 워크숍을 저희 투자한 포트폴리오 대표들 모시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문화를 알고 있었고, 또 투자한 사례들 계속 회사 내부 공유하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업이 다른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낯설어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 이 강원도 관련된 쪽에 저희 PM이 있어요. PM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아까 저희 카카오 주문하기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 카카오 주문하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던 팀장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번에 투자 쪽 파트 PM으로 바뀌게 됐는데, 근데 되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프트웨어 입장이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이고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 또한 뭐 되게 의미는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래도 잘 정책이 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위기과도 빠르게 이제 적응을 하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최재형 교수님한테 좀 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크신 분이라. 그 요즘 이제 약어로 아예 DT,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화두가 돼 있긴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는 아마 강의를 한 학기를 해서 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뭐 최근이든 예전이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런 사례가 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건 굉장히 큰 의미이고요. 사람들이 우리 업계에서도 DT라고 하면 이제 뭐 데이터 테크놀로지,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브스루 뭐 정말 대단한 적이죠. 근데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인 정의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을 이렇게 쭉 해보면 몇 가지 공통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CIO 정보 책임자나 아니면 CDO가 그 역할을 버스를 했다. 그리고 모바일을 동원했고 기술 기반의 회사의 전략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면 디지털화 시키는 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회사의 전략과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영업까지도 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타트업들의 잘못하면 오해를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폭넓게 잡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이런 것들 성공한 전례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는 워낙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디지털 전환을 해서 기업의 어떤 이익과 연결을 시키고 회사의 철학을 녹아내고 하는 거.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사이렌 오드에서부터 시작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시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죠. 하물며 어떻게 보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오토에 대한 부분도 디지털 전환으로 시작돼서 그 기업이 정착이 되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시지만 기업 쪽하고 워낙 많이 만나시고 이 산업이 돌아가는 판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시라 주로 이제 큰 기업에서는 현재 코로나 사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대표님 아까 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제가 엊그제 읽은 보고서 중에 이제 산업이 세 가지로 재편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큰 충격을 입는 예를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여행이나 무슨 이렇게 공연이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몰락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충격을 입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중간 정도 되는 게 이제 매장이나 마트나 무슨 식당 뭐 이런 그런데 그런 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제 테이크아웃이 되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커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충격이 없고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아까 말씀하신 원격 교육이나 위생이라든지 뭐 아니면 웰빙, 언컨택트 이런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러한 충격이 아까 대표님이 우리 기업이 전환을 할 때 상당히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오랜 동안 몇 번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 그 기업들이 굉장히 전환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보면 B2B와 B2C가 있는데 B2B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B2B 시장이 B2C 시장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디지털화 시키고 무엇인가 대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예, 이 전반적으로 이제 큰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전화성 대표님한테 아까 강연에 좀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확실히 이제 그 투자신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적응해서 뭔가 새로운 상품을 내고 트렌드에 잘 따라가는 스타트업도 있는 것 같고, 그 저도 뭐 한동안 투자를 열심히 했지만 또 이 와중에 좀 그 위기를 겪고 고생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없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일단은 조금 더 기회적인 요인을 보면,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현재 여러 가지 방향들이 그 이 코로나 사태는 언젠가는 끝날 거거든요. 그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했던 일이 메인스트림으로 돼서 장기적인 전략 방향이 될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존버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로 버티고 원래 방향대로 갈 거냐. 계속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돼요. 그 코로나 이후에도 이거는 소위 말하는 뉴노멀이야, 계속 대세가 될 거야. 그 아까 오투어 잠깐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시작 단계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좀 놀라웠거든요. 이미 뭐 오토 기업들이 유행을 한번 분 상태라서 이제 다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었었는데, 그럼 이제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영역은 스타트업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근데 그 비대면 서비스,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와 연관된 오토 서비스는 계속 개척이 될 거라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가 저희 스타트업들 중에 이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창업했다가 되게 고전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입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나라 키오스크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 저희 수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키오스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키오스크로 돈 벌어서 성공해서라는 스타트업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키오스크가 사실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키오스크, 그러니까 뭐 비대면 할 수 있는 모든 류의 서비스는 시장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대면 쪽의 B2B 서비스들도 한번 좀, 아까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뭐 플러스 TV 같은 경우 디지털 사이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 보는 거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그 트렌드가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회사도 여러 가지 서비스군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BI 만들다가 저희도 홈쉐어링 서비스 이런 게 회사 내부에 있어요. CNT 홈쉐어링이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대학들이 지금 다 온라인 강의하니까 저희 홈쉐어링 서비스도 사실 매출이 줄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하는 본부장이 뭐 계약하면은 다시 잘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다른 계획을 세우라고 권유했거든요. 왜냐면은 대학들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강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일 이후에 더 강화돼가지고 제2의 코로나를 대비하는 형태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비대면 서비스, 아까 뭐 B2B 쪽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B2B 쪽에서도 이런 교육 관련된 분야, 지금 관련된 솔루션들이 개발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이런 말씀 좀 드릴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 지금 줌 써요. 저희 회사 모든 IR을 다 줌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애국자니까 우리나라 솔루션을 좀 쓰려고 했는데 쓰다가 그냥 줌 써야지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줌 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게 분명히 이것도 이제 B2B 쪽에 외국 쪽에
솔루션을 이제 사서 쓰는 형태가 될 텐데, 그래서 국내에서 스타트업들이 저도 이것도 좀 기회라고 보긴 하거든요. 안정성이라든지 줌에 없는 기능 등을 좀 보강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도 하나의 사스 솔루션으로 이제 B2B군이 자리 잡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B2C 영역으로 보게 되면 결국 비대면 오토 서비스는 더 커질 거라 봅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사입 삼촌들이 하는 것들을 지금 뭐 링크마켓, 신상마켓 이런 데들이 지금 대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비대면이거든요. 그 삼촌 안 만나고 다 비대면으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 또 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글로랑 같은 경우에도 얘네 잘 안 되겠는데라고 했는데 뉴스라는 앱이 다운로드가 좀 더 많이 돼요. 왜냐면 유학원 가서 얼굴 안 봐도 되잖아요. 이거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B2C라 하더라도 제가 비대면 오토 시장은 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스포츠 오토, 스포츠 딥테크 이쪽을 요즘에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스포츠만 하더라도 이제 실제 스포츠, 보통 우리 헬스 클럽 갈 때 헬스장에서 뭐 키오스크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수영장도 늘 키 줄 때 이렇게 받아서 키 받고, 이게 다 접촉 서비스인데 지금 현재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에 들어가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금 개발한 회사 굉장히 많고요. 오토도 지금 스포츠 쪽에 오토비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안 됐고요. 그리고 뭐 수영장을 통합하려는 시도 역시 많았어요. 안 되고. 왜 안 되냐면은 실제 인프라가 B2B 인프라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외식 시장이 통합된 가장 큰 이유가 B2B 인프라가 있어요. 포스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포스라는 인프라 체계 위에서 오토 통합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엔테크가 하는 일이 사실 포스 인프라 통합에 대한 일이고, 이런 인프라 통합을 했었던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토가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프라 통합이 안 됐었지만 지금 비대면 체제가 그 발전하면서 인프라 통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헬스장 통합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도 실제 저희가 어제 IR한 회사예요. 어떤 서비스냐면은 우리 헬스장 끊어놓고 안 가잖아요. 안 가면은 제 안 간 그날을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팔면은 헬스장 주인이 반대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판 금액의 30%가 헬스장 주인으로 가요. 그래서 MVP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실 비대면 서비스가 인프라가 깔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모바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비대면 인프라가 점점 더 활성화되면은 이런 오토, 새로운 종류의 오토 시장들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B2B는 더 커질 거라 보는 겁니다. 요즘 명함 이렇게 잘 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서로 스캔하고 리멤버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은 이제 예전에 전단지 했던 것이 이제 배민으로 다 바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사실 요즘 뭐 아까 정 이사님이 말씀하신 오토 얘기 쑥 들어갔지 않냐.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2016년에 에릭 슈미트가 그 포럼 있잖아요. 모두가 다 보스 인프로.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 포럼에서 저는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인터넷 웰 디스페어라고, 인터넷이 사라질 것이다. 그 얘기가 그럼 과연 사라졌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다 지금은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인터넷이 워낙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오토가 처음 나올 때 그게 모바일로다가 오프라인을 연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좋으네, 편하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두각을 입혔는데, 지금은 사실 일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더라도 과거처럼 야 이거 오토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소비자들이 거기에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새로운 것들도 계속 나오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B2B, B2C가 활성화되더라도 아마 그건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한때 저도 이제 투자를 할 때 오토 정말 유행이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복기를 해보면, 두 분 말씀을 듣고 복기를 해보면, 일부 영역에서 채널을 단순히 앱이나 웹으로 바꾸겠다라는 시도는 오래 못 갔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의 비헤이비어나 산업의 판을 흔드는 오토는 여전히 유망하고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 이제 교육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잠시 광고 드리면
제가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산타도 교육 솔루션을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교육 솔루션 회사고요. 이 기회를 뭐 저희는 자랑은 잘 안 하지만 확실히 기회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가 끝날 텐데 계속 이 분위기로 갈 거냐라는 고민도 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 여전히 이제 언택트 상황은 계속 될 것이고 뉴노멀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투자 유치 쪽 스타트업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전화성 대표님이야 또 시드 레벨에서 워낙에 더 가열차게 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 회사는 아쉽게도 시리즈 A 시작할 때 코로나가 딱 부는 바람에 잠시 좀 홀딩이 된 건들이 생겼거든요. 후속 투자도 앞으로 전혀 움츠러듦 없이 계속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사실 이제 VC 업계하고 소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하면은 시리즈 A, B 하려고 지금 계속 저희도 이제 저희 내부에 그냥 세일즈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VC들도 사실 지금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공격적으로 가려는 VC들이 있고, 지금 사실 한 4월, 그러니까 AC 업계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 4월, 5월 지나면은 VC들도 이제 투자를 좀 다시 본격화할 거다. 지금 워낙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모태펀드 심사가 다 끝나고 돈이 이제 들어가고 하는 게 한 9월 그때부터 들어가고, 사실 투자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면은 9월, 10월, 11월 이렇게 쫙 투자가 됐는데, 올해는 사실 이거 지금 정부가 좀 서두르고 있긴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VC 업계에서 투자가 좀 활발히 이제 시작이 되는 때는 한 5월 말부터 되고, 근데 저는 AC 엑셀러레이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공격적으로 하는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측면에서 너무 위축되거나 힘들 거다라고 지레 짐작하는 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투자를 하다가 투자 유치 되는 입장이 보니까 약간의 이제 변화는 좀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어떤 포인트인가 하면 과거에는 이제 성장성만 초집중해서 항상 IR 자료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의도한 적자를 몇 년 동안 보면서 외형을 키우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완성되면 그걸로 뭐 알고리즘 만들고 빅데이터 돌리고 커머스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과거에 좀 먹힌 게 사실인데,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분위기 보니까 의도된 적자, 외형 성장 다 좋은데 그래도 조금은 더 현금 확보, 그 다음에 수익 창출, 이쪽이 좀 더 강조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수익 창출되는 기간, 또 예를 들어 앱 다운로드 100만까지 도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사실 저희가 좀 최근에 연구를 좀 해본 게 앱 다운로드 100만을 달성한 스타트업들이 쓴 비용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었어요. 근데 둥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당 한 300원. 300원 엄청난 거. 근데 이게 둥글이 뭐 좋은 회사기도 하지만은 이게 효율화된 겁니다. 옛날처럼 돈을 많이 안 쓰더라도 100만 다운로드를 도달하는데 수억 정도의 예산으로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앱에 익숙해지고 앱 다운로드에 대한 실험을 즐기고, 또 실제 파급력 자체가 SNS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혁신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또 이게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막 지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운로드 1000개 받아도 문제가 없는 스마트폰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저도 최근에 글린미디어 둥글이 100만, 200만, 그러니까 200만, 글린미디어는 더 심합니다. 글린미디어는 200만 돌파하는데 전체 그때 비용 한 사람이 80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만이라는 숫자들, 보통 옛날에 다운로드 100만 하면은 저희 100억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에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기준 자체도 많이 내려와 있고, 또 약간 공식이 생겨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다운로드를 많이 만들고, 또 이 안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DAU가 되게 중요하죠. DAU가 이제 한 1만 이상 되면은, DAU 1만 이상일 때 이커머스를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면서 매출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투자업계나 스타트업 업계나 학습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글린미저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200만이 넘는 다운로드에서 거긴 DU가 몇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0원을 10,000원으로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시도를 MVP를 돌리기도 편해졌고 MVP 성공 사례가 나오면은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도 좀 유연해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스타트업 업계 자체가 좀 더 효율화됐고 그리고 손익분기점 도달하는 시점이 좀 짧아졌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도 조금 더 이제 네네. 정확해지는 거. 예. 선배들이 그만큼 또 많이 코스트가 들어간 거니까. 선배들 돈을 많이 써줘서 학습이 된 거야. 네네. 이 포인트는 제가 이거 녹화도 하시나요? 저희 마케터 보여주고 야 옆집은 몇백 원에 다 한다더라고 이야기를. 예,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5년 전 기준인데요. 뭐 다운로드 10만 했다. 그 다음에 뭐 인당 확보 비용이 뭐 1,000원 아래로 이제 드디어 떨어졌다 그러면 와 잘한다라고 열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80원까지 이야기 나오는 거는 놀랍네요.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어차피 이제 지표를 가지고 또 투자 유치하고 승부를 하는 거니까 그 일정 기간 마이너스가 날 수 있겠지만 그 숫자를 가지고 그 개연성 있는 예측을 하면 충분히 뭐 투자 유치하는 것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최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지방 출신이고 특히 이제 저희 집에 의사결정자이신 아내분이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강원 쪽에는 유달리 애정이 많은 편인데 그 저희 회사도 사실은 이제 부산이 본사고 부산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 그 지방 갈 때마다 여기는 스타트업 환경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제가 원조 올 때마다 이제 최재원 교수님이 항상 풀 코스를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세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어떤 게 있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어떻게 보면 원주에 애정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네, 그 오시면 다 해드립니다. 그 지금까지 계시면서 그 혁신 도시라고 이제 원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에 스타트업 환경 그 다음에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지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 저기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 원주는 좀 특이하죠. 원주는 그 혁신 도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다 같이 와 있는 그런 두 개가 이제 있는 도시인데, 제가 이렇게 이게 공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도권에서부터 저기 좀 떨어져 있으면 상당히 좀 더딥니다. 이게 제가 그 지역에 처음 그 지방이라고 하는 용어 쓰지 말래요. 지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처음 내려왔을 때 완전 수도권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너무 대비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게 조금 이게 뭔가 새로운 혁신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원주를 기준으로 하면 뭐 원주는 그나마 낫습니다. 원주는 뭐 테크 기업들도 많고 의료 기업들도 좀 있고 수도권에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 강원도라고 생각해서 뭐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바로 여주 옆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여기 원주 지역은. 그래서 저희 상당히 혜택을 입은 지역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제가 저희 강원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아마 우리 대표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만병통치약은 약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잘못 꿈을 꾸게 되면 우리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올해 오스카상을 수상을 할 때 봉준호 감독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가장 특화되고 자기의 자원에 맞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아니면 아까 말씀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꿈이 다 좋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 내에서 가장 버티컬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라고 하면은 뭐 지역에 대한 어떤 여행 아니면 지역에 대한 어떤 특산품 아니면 뭐 지역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스타트업들이 사실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모든 지역에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대한 취지도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그래도 잘 하고 계신 편이죠. 감사합니다. 그 아까 아마 저기 댓글이나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 지방이 아니고 지역, 그리고 아마 뭐 부산 쪽도 마찬가지였던 거 같고 강원도도 똑같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팀들이 그 여행 스타트업 창업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로컬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있고. 근데 뭐 최근 단기적인 이슈 보면 다들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투자했던 여행 스타트업도 그 인바운드로 이제 손님들이 안 들어오니까 특산품 팔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아니면 조금 길게 전화성 대표님이 이제 지역에도 워낙 또 많은 활동을 하시니까 그 구체적으로 여행 스타트업은 그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올해 저희가 아까 저 오토 얘기에서부터 여행 스타트업 얘기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사실 오토 쪽으로 처음에 제일 많이 공략한 쪽이 푸드테크 쪽이잖아요. 그래서 푸드테크 쪽은 정말 이제 저희가 잘 했고 그 다음에 오토 세 개 분야로 나눠서 좀 공략을 하는 게 사실 관광, 스포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유학 이쪽, 교육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이 스포츠랑 관광이 융복합된 모델들이 되게 많아요. 강원도만이 가능한 뭐 진짜 이 설상 종목들 있잖아요. 스키, 보드, 또 래프팅. 제가 사실 그 관광 스타트업 투자하려고 작년 말 올해 초에 뉴질랜드를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공대 가서 스타트업 그쪽 엑셀러레이터 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얘기를 하는 게 뭐 뉴질랜드는 저희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스타트업의 가치 자체를 좀 이게 자연 친화적인 그러니까 뭐 자연과 지구 그러니까 인간과 지구가 공생하는 이런 형태의 핵심 가치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생태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벤치마킹 해볼 만한 게 뉴질랜드 남서쪽에 있는 남섬에 있는 거기 실제 그 스타트업들이 만든 서비스들이 있어요. 되게 창의적인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방문했었었는데 실제 스타트업들이 그 지역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섬에 보면은 이 피오르드 지형이라고 빙하가 쓸고 지나간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보면은 뭐 수천 년 전 환경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거기 보면은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피오르드 환경을 관찰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왔고 또 하나가 남섬 근처에 가보면은 이 돌고래, 고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거기 스타트업 중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그 실제 배 타고 그냥 바닥목판에 나가서 배 뚜껑 열고 그냥 그 잠수고 이거 들어가게 하는 스타트업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서 이제 그 야생고래들하고 이제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험형 관광 스타트업들이 오프라인, 온라인 합쳐져서 또 거기 있는 사람 거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다 영상화됩니다. 영상화돼서 또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또 펭귄 서식지에 숨어서 펭귄 지켜보기. 뭐 별의별 서비스가 다 나와요. 래프팅 같은 경우도 강원도 래프팅이랑 여기도 재밌긴 한데 뉴질랜드 래프팅은요. 이 재미 요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젊은 창업자들에 의해서 계속 뭔가 나옵니다. 그 가령 뭐 거기 보면 양, 알파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하룻밤 자고 오는 그런 경험을 온오프라인으로 풀어낸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실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대부분이 그냥 이런 스타트업 기업가 또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그 오너들인데 그 환경을 그대로 관광 서비스화 시켜서 또 이 서비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들 스스로 그 국가가 막 이거 막 홍보에 어쩌고 안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영상이나 바이럴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이런 형태들. 그래서 저희 사실 거기 갔다 와 보고 한국에서도 이런 관광 스타트업들 투자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지금 좀 그 강원도하고 비슷한 환경을 좀 더 벤치마킹하면 사실 뉴질랜드 남성 같은 경우 스키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벤치마킹하면은 좋은 모델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관광 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 사태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는 직격탄이죠. 그래서 어젠가에 그 GM이 그 공유 차량에 대한 그 서비스를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관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눠집니다. 저는 그 세상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BC하고 AC입니다. 비포 코로나하고 애프터 코로나. 예, 세상을. 아니, 이게 연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어브럽트하게 딱 갈렸는데, 저는 어떤 일이 생겨도 무엇인가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럿이서 깃발 들고 다니는 그런 관광 시대는 끝났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 지금 남산 투어 같이 그렇게 뉴질랜드 같이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또는 맞춤형에 의한 그들에게 추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오투어가 거기에 반드시 끼워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 반드시 기술 기반으로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관광이라고 하면 약간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한번 다시 봤습니다. 아마 로컬의 매력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로컬의 매력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소위 말하는 뭐 Z세대들한테 잘 융합해서 접근을 하느냐 이슈일 것 같고, 저도 이제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저희 가족 여행으로 발리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사결정자인 아내께서 그 바쁜 일정 와중에 발리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발리 스윙 한번 찾아보세요. 쉽게 말하면 그네거든요. 거기를 굳이 이제 찍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붓에 가서 발리 스윙이라를 갔는데, 가보면 그 밀림에 그네를 걸어놓고 그냥 타는 거예요. 우리 민속촌 가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치는 당연히 좋겠죠. 도대체 이게 왜 떴냐라고 봤더니만, 그 그네를 타기 전에 드레스를 빌려줘요. 빨간색으로. 초록색의 밀리마인에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거를 촬영기사가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죠. 네, 소위 말하는 인스타 맛집인 거거든요. 그 그네 하나 걸어놓고 사진 찍고 올리기 위해서 인당 거의 5만 원 정도를 받아요. 네, 그걸 보고 와, 이거는 대박이구나. 완전 인스타와 저기 그렇죠. 예, 예. 그때 이게 특정 지역을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광한루는 각성하라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거기도 이제 컨텐츠가 있는 데인데, 예,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의 매력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을 거고, 말씀하신 예처럼 이거를 그 온라인과 어떻게 융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한 가지 질문, 와,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예. 이제 뭐 다 제가 애정하는 서비스고 잘 됐으면 하고 이제 응원을 하는 서비스이기도 한데, 배달의 민족이 이제 독과점 이야기가 나왔고, 예. 페북, 인스타도 점점 저희가 의존성이 커지는 것 같고, 그 스타트업이 저렇게 제로 투 원에서 큰 기업이 됐다라는 건 박수를 치고 싶지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런 이슈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교수님부터 먼저. 어려운 건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어려운 질문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미 지난해부터 공지가 됐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이게 그 총량 기준을 할 거냐, 정액 기준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액 기준보다는 이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하면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적게 하면 적게 내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상점에서는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룰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요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는 그 와중에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의 잘못보다는 소통에 대한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약간 이해를 달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에서의 독과점은 굉장히 큰 폐단을 일으켜집니다. 아시겠지만 뭐 가격에 대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 수수료에 대한 상승,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이미 다 없어진 상태에서
혼자의 독과점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부작용을 낳게 되죠. 근데 이건 디지털 경제에서의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독과점에 있어서 수수료가 높아지고 무엇인가 굉장히 역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장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그렇게 오프라인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 배달의 명수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누구나가 다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은 우리가 이해를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편리하고 수수료가 작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익이 가기 때문에 독과점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을 독과점이라고 하는 용어는 과거에 쓰던 시절이다. 충분히 나는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와 결합을 하게 되면 미국과 같이 이렇게 좀 환자들이 많아진다든지 뭐 아니면 일본과 같이 뒤로 밀어놨다가 그 시민들이 좀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배민의 이게 그 우리 업계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정화작용 대신에 공공이 나서서 공공앱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거는 좀 과거에 제로페이도 있었고 그 전에 우리가 ERP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거에 시장에 목매이고 있다가 사그러져 간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표님은 솔직히 네. 독과점 되고 싶으시죠? 아니 저는 사실 되고 싶거든요. 예. 솔직하게 말해. 네, 근데 저는 그 사실 이게 이번 일 때문에 생각을 좀 깊이 하긴 했습니다. 깊이 했고 또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쪽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B2B 형태로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잖아요. 해왔었고 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과 이야기를 직접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실제 그러니까 우려를 많이 한 건 맞습니다. 그냥 실제 자본주의에서 이 독과점이라는 부분들은 좀 사실 우리나라도 공정 위에서 견제를 하는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우려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투자신에서 바라본 우려예요. 투자신에서 실제 그 중국에 을러마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을러마 서비스가 있고 알리바바가 을러마를 인수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은 배달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10배 이상입니다. 왜냐면 중국 가면은 아침에 죽부터 배달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10배 이상인 시장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이런 배달앱 스타트업과 중국 배달앱 스타트업을 비교하면은 시장 규모상 실제 10배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을러마가 이제 배달 알리바바 인수가 될 때 8조였어요. 8조.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실제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서는 많이 봐도 한 1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지금 이번 딜이 4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서 M&A는 활성화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M&A 활성화가 되는 것들은 M&A 이후에도 사실 건전하게 실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M&A가 사실 경쟁사 M&A가 된 거잖아요. 경쟁사의 M&A가 되고 지불한 가격이 4조 밸류에이션인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조 밸류에이션을 4조에 사면은 3조를 더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웃돈을 주는 3조는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게 되냐면은 그 독점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이번 독과점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3조에 대한 비용 지불이 소상공인들한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죠. 한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들 생태가 무너지는 게 제 우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공앱이 나와야 된다, 나와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류를 장기적으로 메꿔줘야 된다. 이걸 인수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수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이거를 코로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국가가 견제를 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노력을 서로 해서 실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좀 같이 해결하는 데 도와줘야 된다.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공공 앱 이야기가 사실 경기도지사 통해서 제일 먼저 나왔었고요. 그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도 있지만 키우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때 배달의 민족 덕분에 공유 주방에서 막 첫 삽을 뜬 학생팀과 같이 있었고 또 그 팀을 도와주는 푸드 엑셀러레이팅 하는 친구랑도 같이 있었었고 그때 이제 그 이슈가 터진 거예요. 전도 이제 경기도 도민이기도 하고 와, 이 감정이 되게 이렇게 좀 섞이더라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지만 시스템이 돌아가면 그때는 이제 실력 싸움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인데 배달의 민족 덕분에 저희 팀이 훌륭하게 데뷔를 했고 또 하다 보면 심지어 그 엑셀레이팅 하는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보니 사실은 좀 힘들더라. 뭐 다들 힘들지만 가게 하나 잘 키워놓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임대료,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뭐 나가고 직접 이제 점주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워낙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뜬금없이 공공 앱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서 좀 이렇게 논쟁이 붙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그 타이밍이 이렇다 보니까 소통을 조금 더 조심해서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니었냐.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제가 있어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이게 사실 국민들도 이런 사례들을 알고 있어요. 실제 이런 형태의 오토 서비스가 경쟁사에 의해서 M&A 된 사례가 사실 모빌리티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디디다처가 우버를 그 인수를 했고 또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그랩이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창업자의 의지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유니콘 이상이 되게 되면은 투자자의 입김 때문에 이런 딜들은 이루어지긴 합니다. 사실 동남아 같은 경우도 소프트뱅크의 입김 때문에 그랩이 우버를 인수하고 우버를 없애버려 그랩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둘 다 보면은 해외 나갔던 사람들 느끼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다처 사용 금액이 인수한 그 겨울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 제가 그때 영하 한 10도가 넘는데 택시를 5배를 불러도 이게 오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동남아도 지금 실제 그랩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경쟁사에 팔면은 사실상 프리미엄을 좀 더 지불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상 유저들에 의해서 이게 지불은 되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힘들잖아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회수를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서로 다 공유해서 장기적으로 많이 회수해 간다고 하면은 왜 뭐 공공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서로 공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또 이제 다른 뭐 댓글이나 플로우 질문 없으신 것 같고요. 예, 시간도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저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서서히 할 텐데요. 전화성 대표님한테 일단 뭐 창업계 또 선배 창업자이시기도 하시고, 많은 팀을 키워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이제 신문에는 뭐 위기,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후배 스타트업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 위기라고 하니까 사실 움츠러들 수 있긴 한데요. 저는 위기에 사실 CNT테크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 사실 IMF 때 창업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환 위기 때 그때 저희가 제이커브를 그때 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위기는 저는 극복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극복하고 더 멀리 가는 좀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훈 교수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혁신을 꿈꾸는 지역 스타트업 또 기업인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 지역 요즘은 뭐 지역과 수도권과 글로벌이 뭐 다 어차피 한 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위기는 기회다. 근데 사실은 기회라고 하는 거는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살아난 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전리품이죠. 어떻게 보면
일단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이거는 분명히 끝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 메시지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훈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전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 버블이 꺼질 때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구조조정을 하고 투자 철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구조조정, 투자 철수, 그리고 경비 절약을 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과거의 방정식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방정식이 지금도 통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방법 중에 지금은 굉장히 작고 빠르고 중앙이 아닌 분산화돼 있고 뭐 오토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새로운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면 틀림없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하자마자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한 걸 빨리 실현시키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크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최재형 교수님, 그 다음에 전하성 대표님, 저는 정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고나은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0년 강원 스타트업 예비기술 지식 청년 창업자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 목적은 창업 성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 총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지원금은 2,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분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공고일 기준 도내 주사무소를 둔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분이셔야 하고, 그리고 총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자부담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에 참여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 기간 내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과제를 수행 중이시거나 수행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지원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앙권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여성 또는 장애인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최대 가점 2점까지 부여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은 도착 시점이고, 신청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방문해 주시거나 우편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760-1399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공고 후에는 1차 서면 평가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보완할 수 있는 서면 평가 피드백도 진행하게 될 거고, 다음으로는 2차 발표 평가 후에 최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멘토링, 교육, 사업화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인프라 부분에서는 저희가 물적 인프라는 공간 지원, 그리고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창업준비실은 무료로 입주가 가능하세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멘토링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은 저희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시간 관계상 화면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모집
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5월 중에 1차 심사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저희 주관기관에서. 그리고 나서 선정되신 분들은 코칭을 받은 후에 운영기관에서 2차 심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5월 말에는 선정을 하고 6월 중에는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2021년 3월 31일에 사업을 마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만 39세 이하인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에 1980년 4월 15일생부터 2002년 4월 15일생까지의 출생자이고요. 혹시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2019년 4월 16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님분들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신청인은 사업의 청년창업부 책무에 관해서 전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물은 신청과제 참여인력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기자재, 창업준비 공간으로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봐주시거나 또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원활하게 큰 실수 없이 마지막 순서까지 왔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특히 원주에서는 해마다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입니다. 이른바 GSF라는 프로그램이고요. 2018년에 1회, 작년에 2회, 그리고 올해 3회차가 됩니다. 올해는 6월 5일하고 6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타트업 박람회입니다. 강원도에 무슨 스타트업이 있겠어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2년 동안 준비해 보면서 우리 동네에도,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같이 혁신을 꿈꾸는 청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청년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네트워킹도 하고 또 우리가 서비스하는 제품들 또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는 그런 축제의 장입니다. 지금 참가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 스타트업들은 저희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타지에 있는 지역도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는 한 10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선별해서 좀 정말 재미있는 축제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 정도 추세라면 6월 초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양한 또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메이크업 존이라던가 또 드론이라던가 이런 또 먹거리 같은 것도 재미있는 이벤트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또 스타트업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또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께서도 오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은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보니까 한 최고 한 100명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참가해 주신 많은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 또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여러분 또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